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굿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오자마자 읽고 독서 토론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고 나니까 또 새로운 부분들에 줄이 그어지더라고요. 특히 의미 있는 삶 챕터가 유독 눈이 갔는데요. 제가 모든 일에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3살을 더 먹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삶을 의미하는 굿 라이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의미를 행복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의 회의적인 이유는 의미를 지나치게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가볍게 내리면 행복을 추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처럼 의미를 너무 무겁게 정의하면 의미가 엘리트 도덕주의자가 내주는 숙제처럼 느껴진다. 가볍고 경쾌해야 할 행복이 무거운 도덕과 윤리가 되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를 좋은 삶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미에는 무거운 의미뿐 아니라 가볍고 경쾌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무거운 의미 혹은 큰 의미란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 자기 희생, 대의 명분 같은 것을 뜻한다. 인류애, 자연과의 합일, 신의 영광, 국가에 대한 충성, 순교자적 삶, 공동체에 대한 헌신 같은 것도 그 예다. 만일 의미 있는 삶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삶은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기 희생의 삶이자 도덕적인 삶이 될 뿐이다. 그러나 의미에는 무겁고 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의미도 존재한다. 작은 의미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뜻한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는 것, 연로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것, 맡겨진 과제를 제 시간에 해내는 것,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는 것, 식사 기도를 하는 것,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화초에 물 주는 것,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등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경험되는 의미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의미가 아니다.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있듯이 작고 확실한 의미, 소확의도 있는 것이다. 의미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하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불필요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의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의한 의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의미에는 크고 무거운 의미와 작고 가벼운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의미의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의미란 중요성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모두 의미다. 의미 경험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어서 아무리 타인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경험하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공원에 모여든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국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보다 의미가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이 새를 사랑했다면 날마다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그 엄마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의미는 유용성이다. 자신의 행위가 쓸모있다고 느낄 때 그 일은 의미를 갖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경험이 의미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라고 속으로 후회한다면 그 일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설사 그 행위가 타인의 눈에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셋째, 의미는 이해다.
인간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미 없음을 경험한다. 어떤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고통이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왜 나에게? 라고 절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삶의 무의미함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경험에서 발생한다. 넷째, 의미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의미를 경험한다. 의미 있다는 것은 곧 자기다움을 뜻한다. 의미의 의미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행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대화를 위해 소화를 희생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자기다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막 태어난 자녀를 위해 담배를 끊는 것, 종교적 신념을 위해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 있는 행위다. 의미 추구는 엘리트 도덕주의자의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다. 인간은 의미의 의지가 충만한 존재다. 빅토르 프랑클의 연구와 저술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한 결정적 힘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삶의 의미, 더 정확하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였음을 보여준다. 프랑클의 저술이 무겁고 큰 의미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실험은 작고 가벼운 의미의 힘을 잘 보여준다. 에리얼리의 실험의 참가자들은 문장들이 가득한 페이지에서 특정 알파벳을 찾아 체크하는 과제를 했다. 한 페이지를 마치면 그 페이지를 제출하고 다시 다른 페이지를 제공받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완수한 페이지 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조건에서는 다 마친 종이에 참가자 본인의 이름을 적게 했다. 또 다른 조건에서는 종이에 이름을 적게 하지 않았으며 종이는 제출되자마자 파쇄기에서 파쇄했다. 참가자들은 원할 때까지 그 과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과연 참가자들은 어느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완수했을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후자의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적당히 하고 제출해도 들킬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과제를 해냈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였지만 그것은 자기 일이라는 의미를 창출해내는 행위였다. 자기 노동의 결과물이 조각조각 파쇄되는 장면을 보는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다. 비록 그 조건에는 대충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었지만 일을 해야 할 의미는 없었던 것이다. 이 실험은 자기 이름을 적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자기 일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리얼리가 자신의 실험에서 다룬 의미가 인생의 목적과 같은 크고 무거운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제목으로 프랑클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의미든 작은 의미든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법이다. 의미의 발견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의미의 부재는 쾌락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발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많은 정신병리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뇌졸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취약하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평균 수명이 낮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처럼 의미의 부재는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굿 라이프는 의미가 가득한 삶이다. 의미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말처럼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지혜는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행위를 경계해왔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혹독하게 심판한 성경의 기록이나 그와 유사한 심판을 담은 아트아라시스 서사시의 내용, 그리고 반성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경고 등은 인류가 얼마나 가치 없는 성공을 경계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의미 없는 성공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미 없는 성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심리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 자아 실현, 의미의 실현, 인격적 성숙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은 방법론적 엄밀성의 부족으로 인해 주류 심리학으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미와 자아 실현은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인해 주류 심리학자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삶은 쾌락이라는 등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쾌락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의미를 측정하는 합의된 도구의 부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오랫동안 뒷방신세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쾌감으로서의 행복만을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좋은 삶의 의미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쾌락주의적 행복관을 향해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론 없이 지나치게 통계적 접근을 한다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접근 중 하나가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의 개인 프로젝트 분석이다. 리틀의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것, 즉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개인 프로젝트란 글자 그대로 한 개인이 일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을 빼는 것, 10km를 뛰는 것,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토요일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것 등 개인마다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 혹은 실행하고자 계획하는 것들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일부에서 소개한 용어를 빌자면 당위적 자기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 프로젝트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등의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리틀은 그런 다양한 평가 차원이 아래의 5가지 상위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성공 가능성, 재미, 타인의 지지, 통합.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차원이 성공 가능성과 통합이다. 성공 가능성은 글자 그대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나타내고,
통합이란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기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종적으로는 과거의 자기로부터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까지, 횡적으로는 자신의 다양한 역할, 목표, 가치관 등이다. 이처럼 자기는 방대한 요소들의 집합이다. 통합이란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가 이런 다양한 자기 요소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리틀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 여부는 행복과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행복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균형, 그리고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의미는 프로젝트의 통합 정도와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의 성공 가능성은 삶에 대한 만족과 현재의 기분과 관련이 있었지만 삶의 의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반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삶에 대한 만족이나 감정과는 무관하지만 삶의 의미와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 자기다움에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느낄 때 인간은 의미를 경험한다.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만 그 일이 자기다운 일이면 의미가 경험된다. 우리가 성공, 성취, 효용, 효율 등 무엇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순간적인 기분의 행복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기다움의 삶이다. 덴마크, 부탄,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행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다. 덴마크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가장 자주 1위에 등극하는 나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린다. 기후도 그리 좋지 않고 면적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덴마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사실은 많은 나라로 하여금 덴마크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겸손과 배려를 강조하는 얀테의 법칙, 그리고 질주하는 삶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덴마크식 인생학교 등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그 예다. 부탄은 행복지수 면에서는 덴마크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GNH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인구 70만의 이 작은 나라는 인간 삶의 근본 목표를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국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목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 두 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성취한 부의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GDP에 근거해서 대략 예측될 수 있다. 물론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평균 수명, 기업과 정부의 부패 수준, 사회적 신뢰, 개인의 자유 등과 같은 변수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수준만 가지고도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의 GDP 수준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은 행복의 대표적인 저성취자인 셈이다. 행복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행복에 관해서는 중요한 나라다. 영국은 최근 들어 행복에 관한 몇 가지 인상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물론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 영국 정부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관료적으로 해결하려는 다분히 영국적인 발상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결핍된 덕목인 겸손을 위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시도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도가 그간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행복 측정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통계청은 PWB, ONS4라고 부르는 다음의 4가지 질문을 이용해 영국인들의 행복을 측정한다. 전반적으로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평소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 이 3가지 질문은 일부에서 이미 살펴본 쾌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다고 할 수 없다.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과는 달리 감정을 측정할 때는 평소의 감정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의 감정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할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은 바로 2번째 질문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다. 도대체 왜 영국은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행복이란 인생의 의미와는 무관한 상태가 아닐까? 쾌감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이 아니던가? 삶의 의미를 행복에 포함하려는 영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혹자는 영국이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거나 혹은 다분히 영국의 엘리트 도덕주의자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영국의 이해야말로 행복에 대한 매우 균형 잡힌 이해다. 영국은 행복한 기분을 넘어 행복한 삶을 측정하고자 하고 경험하는 자기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기의 행복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를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신선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의 중요성이 영국에서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비교하지 않는다.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이렇게 5가지에 저도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레임은 우리 삶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굿 라이프를 살고 계신가요?